자, 앞 시간에 말했던 거에 어떤 연장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합리적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돈이 얼마인가?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년에 뭐 50만 원씩 이게 수익이 생긴다. 한다면은 투자해 볼 만하죠.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년이면 내가 본전을 다 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신재생에너지랑 마찬가지죠. 지원 안 해도 1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에 300만 원, 30만 원씩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정부에서 뭐하러 지원해? 어, 그걸 막 지원 안 한다고 해도 너도 나도 막 앞다퉈서 하려고 할 텐데 주식 같은 거 지원해 줍니까? 정부에서 막 네 주식 하세요 이러면서 막 돈 지원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식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뒷돈 대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막 세금을 매기죠. 그리고 막 경고를 하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이유는 아직은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졸업 논문 지도 같은 걸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거 뭐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안 나와 경제성 안 나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건 다르죠. 신재생에너지 좋다던데 막 경제성 한번 분석해볼까 이래가지고 분석했는데 막 10년 나와. 어, 막 투자 회수 기간이 10년, 15년 이래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뭡니까? 합리적인 투자의 어떤 제한이 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들어가는 투자비를 50만 원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설비가 100만 원. 100만 원이에요. 그럼 지원 50만 원. 그다음에 자구다. 50만 원 하면은 정부에서 이만큼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50만 네가 내라. 그럼 1년에 10만 원씩 수익이 생겨도 뭐 산술적으로 보면 한 5년, 6년 정도 되면은 이제 투자 회수가 되니까 사람들 그러면은 해볼만 하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왜 지원해 주겠어? 왜 피 같은 혈세를 이걸 지원해 줍니까? 앞으로는 유망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야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죠. 기술 개발하겠죠. 그리고 막 저 같은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역시 신재생에너지 돈이 되는 가 보다. 한번 기술 개발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개뿔 돈도 안 되고 뭐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누가 이걸 해? 아무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응? 옛날에 그 뭐죠? 그 영화 아이언맨 3, 아이언맨 3의 그 무슨 박사더라? 하여튼 그 나쁜 놈, 무슨 생체 폭탄 만드는 사람, 보셨을란가? 아이언맨 3, 어? 아이언맨 3 봐봐, 아이언맨 3 봐봐. 그러면 그 생체 폭탄 만드는 사람이 내가 이거 생체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크 박사, 스타크 사장님, 나와 같이 투자 좀 해주십시오. 막 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죠. 토니 스타크가 왜 거들떠도 안 받겠어? 어? 앞으로 그게 지금도 말도 안 되고 앞으로 그게 된다고 해도 아주 뭐 시장성이고 나발이고 뭐 좋은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터지고 터지는 폭탄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게 전도유망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이끌어 줄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용이 들어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세요. 나라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이제 산업이 보급되고 어떤 기술이 따라서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원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 잘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원 정책에는 뭐 주택 지원, 건물 지원, 그 다음에
설치 의무화 제도, 그 다음에 공공 의무화, 그 다음에 에스코, 그린 리모델링 어떤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 거 하나 두시고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은 점차 낮아지고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서 발전 단가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페리티라는 말은 화석연료 발전 단가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우리는 그리드 페리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떨어진다는 말은 앞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 이 사업에 뛰어들어. 그러면은 단가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팔라고 내놓으면 뭡니까? 가격 떨어지겠죠. 너도 나도, 야야, 너도 나도 막 내 거 사라 이러면은 살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 많으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겠지. 근데 살 사람은 많아지고 판다는 사람은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잠깐만. 미안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내려가고 공급이 상승되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산다는 사람은 없는데 판다는 사람 많아.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것도 막 부동산 난리 나고 이랬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다 어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막 이제 지원을 해서 너도 나도 막 신재생에너지 하세요 이래가지고 공급이 막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력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계가 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원을 지금처럼 쭉 이어져 나가고 한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경제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뚝 떨어지게 될 거고요.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한 20살 정도, 20년 정도 먼저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 이거 화석연료 석유 이제 10년 뒤면 끝이다 이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내가 어릴 때, 내가 10살 때,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내가 어디 학교만 가면 막 화석연료 이제 10년 뒤면 끝이다, 끝이래. 근데 내가 20살 때도 이제 10년 남았다 이랬고, 내가 30살 때도 10년 남았다 이랬는데 40이 되니까 아니 그런 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지구라는 게 유한한데 그 지구상에 묻혀있는 그 석유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기름을 떼고, 여러분들 막 밤에 막 이렇게 어디 광안대교 이런 데 가서 한번 봐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차가 그 넓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어, 차들이. 그러면은 그 많은 차들은 그냥 굴러가는가? 아니죠. 기름을 또 넣어서 때워야 돼. 수많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때워야 그 차들이 굴러갑니다. 그 말은 물론 이때까지 제가 말했던, 농담처럼 말했던 그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지금까지는 틀렸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석유라는 배장량은 어쨌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뭡니까? 공급이 계속 떨어질 거라. 석유, 석탄 이런 화석 연료들은
공급이 계속 떨어지면 뭡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내가 요 앞 챕터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너무 비싸.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래. 그렇지만 화석연료가 쭉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가 쭉 떨어졌을 때 어느 만나는 선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드 페리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더 낮으니까 굳이 정부에서 막 하라고 막 국민의 혈세를 안 갖다 줘도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시장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거. 그리드 페리티. 시험 내기 아주 좋겠죠. 그리드 페리티란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보시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썰을 풀면 되겠죠.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고 화석연료는 낮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점점 증가한다고 봤을 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떨어지면 화석연료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어느 순간 만나는 골든 크로스 시점이 올 텐데 그 시점을 바로 그리드 페리티 시점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 100점이겠죠. 자, 태양에너지의 개요입니다. 1사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의 총칭을 말합니다. 일반 물리학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공부하지 않고 교수님들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 시점이 있어. 그 시점을 가면은 뭡니까? 빛이란 결국에는 전자파의 일종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빛이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그래서 막 요새 유행하는 과학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양자역학이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에 빛이라는 것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1사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복사되는 전자파의 총칭을 말합니다. 1사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일조 강도를 적산한 것. 그러니까 적분, 뭡니까? 합한 것이죠. 합한 것. 적분, 합치는 것을 적산이라고 하죠. 1조라는 것은 태양 광선이 구름이나 안개, 장애물 등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땅에 비치는 시간을 보통 1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면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태양이 빰빰빰빰빰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겁나 뜨거운 태양을 바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이 타죠. 그렇지만 구름이 끼고 미세먼지가 많고 이러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죠. 어쨌든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태양각이 있는데 태양광석이 광선입니다. 태양광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를 태양각 또는 태양고도각이라고 합니다. 태양고도각이라고 합니다. 자, 태양고도는 계절에 따라 매일 달라져요. 매일 달라지는데 가장 낮은 날을 동지라 하고요. 12월 대략 21일에서 23일까지 왔다 갔다 해. 그때 다릅니다. 대략 한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하지 같은 경우는 6월 한 21일, 2일 정도가 하지입니다. 태양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하지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뭐 여름은 8월달이 제일 뜨겁지 않냐, 8월이 태양 고도각이 제일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태양 고도각이 가장 높은 계절은 6월달입니다. 6월 22일, 21일, 2일 그때가 이제 하지입니다. 하지. 태양 고도각이 가장 낮은 날 동지입니다. 동지. 이때는 12월 21일, 2일이야. 그래서 약간 밀리는 게 있죠. 보통 제일 추운 달은 몇 월 달입니까? 1월 달이나 2월 달이죠. 그죠? 겁나 더운, 제일 더운 달은 뭡니까? 7월이나 8월이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은 동지 12월 21일, 2일인데 가장 추운 날은 1월 달이나 2월 달이고요.
해가 가장 긴 달은 6월 21일이나 22일이지만 가장 더운 달은 7월이나 8월입니다. 약간씩 밀리는 역할이,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 고도각은 12월에 가장 낮고 6월 달에 가장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뿅 서 있다. 겨울에 이쪽으로 태양이 비쳐. 12월. 이제 6월. 해가 6월 달에는 높고 12월 달에는 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지금 4월 달이니까 잘 모르겠지. 어느 정도 중간쯤이겠지만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나가보면 그림자가 엄청 깁니다. 왜냐면 그림자는 내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림자가 쭉 길게 늘어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렇게 내리니까 그림자가 한 요렇게만 지겠죠. 그래서 여름 사진,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뜨거운 여름날 찍힌 사진 보면 그림자가 짧아. 왜 그런가? 태양 고도각 때문입니다. 태양 고도각이 6월 달에는 높고 12월 달에는 낮다.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태양빛을 가리려면 어떻게 돼? 차양을 위에다 쳐야 되고요. 겨울 태양빛을 가리고 싶으면 차양을 낮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냈던 어떤 과제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겨울 태양빛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 태양빛을 어떻게 가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 고도각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겠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양열로 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낮게 뜨는 그런 태양의 고도가 어떤 태양의 일사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난방을 할 것인가? 얘는 난방이죠. 급탄과 또 대비되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의 저온 적용 분야는 온수, 급탄, 공간의 냉난방이 있습니다. 저온이라고 해서 막 낮은 10도, 20도 이런 게 아니야. 태양 열 에너지의 저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난방에 쓰는 60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를 저온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60도씨 정도 되는 온도를 저온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온. 근데 우리가 물을 펄펄 저글저글 끓이는 온도는 뭡니까? 한 300도 되죠. 200도, 높으면 300도 이렇게 돼. 그런 거는 이제 고온 분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건물은 햇볕을 획득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왜냐면, 난방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난방 부하를 줄이기 위한. 난방부하를 줄여야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집 자체가 태양빛을 받아서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설계 시에 고려되기도 하고요. 기존 건물의 개량, 그러니까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공간 난방을 위해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또는 온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법에는 그러니까 패시브적인 방법에는 대형 유리창을 쓰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건물에 어떤 추결체를 두거나 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빛과 열을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요. 능동적인 방법에는 송풍기와 같은 기계 장치가 햇볕으로부터 얻는 열을 증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좀 액티브적인 요소죠. 액티브적인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태양 고도각의 계절별 차이에 의해서 집이 이렇게 있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가 겨울이고 여름, 여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에서는 겨울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남방부화가 낮아지겠죠. 여름철에 햇빛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 여기 뭡니까? 여기 봐,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 절절 끓죠. 여름에 겁나 더운데 주택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겁나 더운 날 뭡니까? 위에 막 가서 막 망치고 막 물 뿌리고 옥상에 막 옥상 녹화니 어쩌니 해가지고 막 잔디 심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그래? 여름철에는 위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지붕이 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붕이 뜨거워지면 위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절절 끓는 이 천장이 밑에서 있으면 뭡니까? 더워서 사람이 너무 덥죠? 너무 더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로 어떻게 열을 차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차단하고 또 이렇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물에 이렇게 남측 편에 열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서 대형 판유리를 설치한 콜로라도 주에 있는 골든시에 위치한 스폰슬러 밀러의 주택이 스폰슬러 밀러 씨의 어떤 주택은 이렇게 했다. 겨울철에 낮게 들어오는 빛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난방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갔어. 보면은 이 태양열판이죠. 태양열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액티브적인 요소죠. 액티브적인 요소를 적용해서 태양약, 극탕, 난방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하는 액티브적인 요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패시브적인 요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서 패시브 및 액티브 태양열 시스템의 비교는 패시브는 조금 저온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300도씩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60도 정도 이하에 되는 온도. 그래서 패시브 시스템, 여기는 공기식 지별기 이런 게 들어가고요. 추결부는 이제 추결벽 이런 게 들어가고 건물의 공간 난방에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액티브적인 요소, 펌프나 송풍기 또는 펌프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것. 얘는 패시브적인 요소는 어떤 건축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건축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고, 액티브적인 요소는 어떤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온용은 100도씨 이하는 평판형 태양열 지별기. 여러분들 많이 보이는 이런 것들. 여기는 이제 저온 추결 이용되고요. 100도에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물 증발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잠열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방이나 급탕, 농수산 쪽에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고온용 같은 경우는 이제 300도씨 이하 봤을 때 뭐 RTC, CPC형 지별기, 진공관형 지별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자세한 부분에 다루게 됩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보통은 이제 진공관형 지별기로 이제 대표가 되죠. 여기는 이제 중온 추결이 되고요. 잔면 또는 이제 화학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100도가 일단 넘으면은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잠열 부분은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고요. 얘는 건물 및 농수산 냉난방 등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물 담수화. 이거는 바닷물을 염수를 담수로 그래 바닷물을 맹물로 바꾸는 걸 담수화를 하죠. 산업공정 열발전에 활용이 됩니다. 고온용 같은 경우는 이제 300도씨 이상인데요. DC형 지별기와 파워타워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요즘 많이 보니까 제가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태양열 가지고 뭐 요리하는 게 있어. 요새 대세는 뭡니까? 캠핑과 아웃도어 아닙니까? 캠핑과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그래갖고
외국 유튜버들 이런 애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거울 같은 반딱반딱한 이제 이런 디시를 가지고 이런 접시를 가지고 요 위에다가 냄비를 탁 올리면은 빛이 빡 이렇게 빛이 받아가지고 겁나 저글저글 끓는 어떤 그런 이제 태양열 이제 쿠킹 솔라 쿠킹이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온 추결. 일단 물은 이미 300도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나 이제 많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 힘들고 화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추결을 합니다. 산업공정, 열발전, 우주 등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번 주 강의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 그때는 지난번에 제가 레포트 내줬던 거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시험 나올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준비 잘해서 시험장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계산기는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요. 공대생이라면 반드시 계산기 지참해서 다니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태양열 관련해서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시험 시간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